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 위기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이 OECD 국가 평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권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OECD가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OECD 국가들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밑돌게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다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역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OECD는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 전망치가 이전에 발표됐던 6월 전망치와는 동일했었는데요. 네. 그러는 동안에 세계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1.6%에서 2.2%로 변경이 됐고요. 일본은 1.3%에서 1.8%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OECD 평균 성장률은 지난 6월에 발표됐을 당시에 올해 1.4%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네. 오는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이 수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등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OECD 평균 성장률이 6월 전망치보다 오를 게 확실시 되는데요.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1.5%니까 네. OECD 평균을 좀 밑돌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다 같이 내려가는 거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만 그대로고 다른 국가들은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1.5%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확실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OECD가 1.5%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좀 비교적 후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 또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도 좀 수출 회복이 더디고 유가가 치솟는 바람에 좀 그런 전망이 실현되기가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네. 올해까지 OECD 평균을 3년 연속 이제 밑도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난 2021년을 보면 OECD 평균 성장률이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국 성장률은 2.6%였고 OECD 평균 성장률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마저 OECD 평균을 밑돈다면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평균치 이하로 성장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네네. OECD 가입 이후에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이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성장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연속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뭐 한국 외에도 스위스, 체코, 독일, 일본 등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일본을 보면 올해 하반기 들여서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서 예. 이런 평균 이하 그룹에서 올해는 탈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성장률이 뒤처지게 됐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한국 경제가 좀 일시적인 부진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입 수출 규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데 첩첩산중입니다. 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교역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들고 있어서 예.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OECD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취합한 자체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감소폭인데요. 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에다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7개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의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이상 수출 감소폭 하위권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와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때문에 세계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이 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4개월째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국내 경제에 지금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야겠고 당장 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IT 중심으로 제조업 불황이 좀 이어가면서 수출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가 내려간 것도 어떤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이른바 불황의 흑자라고 하죠. 이런 상황도 여전합니까? 네, 수입을 보면 한국의 7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5%가 줄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게 줄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OECD 가운데 수입액이 20% 이상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감소는 상반기까지 계속됐던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쪼그라드는 지금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입을 모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수입 단가가 올라가서 수입액 자체는 늘 수 있지만 수출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중간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전체 교역량이 좀 크게 쪼그라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좀 구조적인 한국 경제 문제들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와 좀 물가 상승 흐름이 누적되면서 실질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또 최근까지도 좀 외부의 여러 악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환경이 좀 오래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유가도 오르고 있어서 이런 변수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보고 또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코스피 상장사들 특히 그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나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한국 경제 상황이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으로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보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증권사 3곳 이상이 내놓은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예. 지난 6월 말과 비교해서 약 3%가 줄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대장주 삼성전자죠. 예. 이번 실적은 반도체 가격과 업황 회복 여부가 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배터리 쪽이 최근에 전기차 수요 감소로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좀 큰 상황인데 네. 반도체도 좀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 말 대비 15%가 가까이 줄었고요. 네.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에 따라서 메모리 재고는 좀 크게 줄겠지만 그에 따른 가동률 하락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좀 늘고 있거든요. 증권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이 더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업황이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그런 기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네. 한번 4분기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들어갈 것 같다고요? 네, 3기 신도시는 공공부문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그런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이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포함한 5개 지구가 들어가는데요. 예. 입주 예정 시기는 원래 2025에서 2026년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토지 보상 등의 문제를 거치면서 일정이 거기서 한 1년에서 2년 더 밀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이 2026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이요? 네, 이런 가운데 그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정부 대책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좀 인접한 데다가 철도 교통망까지 갖출 예정이라서 네. 밀도 있게 좀 개발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에 3분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방안까지 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하지만 그 이번 발표가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금융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주식 리딩방 등을 활용한 불법 투자 자문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단속한 적발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적발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례들을 보면 투자자문업자 대표가 고객이나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고객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에 매수 자금만 받고 증권 계좌에는 그 비상장 주식을 입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회사는 교수나 주식 전문가 같은 유명인을 사칭해서 주식 투자 문자를 좀 발송해서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초대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 해외 선물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면서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다음에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당국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단속은 더욱더 좀 연말까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같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까지 한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신규 신고업체나 장기 미점검 업체 한 500여 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일제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